그 다음에 이제 그 성공회와 대비됐던 그 청교도들이 있었죠. 그 청교도는 이제 미국의 그 북동부 지역,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었는데, 성공회 사람들이 독립전쟁에서, 독립혁명에서, 이 영국 편에 들었다면, 이 그 청교도들,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었던 청교도들, 특히 그 안에 이제 회중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이런 그룹들이 이제 그 주된 청교도 구성원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미국 독립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 끝나고 독립을 이루었을 때 미국의 그 공화국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이 세 가지 그룹도 회중교회, 장로교, 그 다음에 침례교 그룹들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또 아까 청교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 인정하는 그런 공통분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전쟁 이후에 그 공적도 이들에게 돌아가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나라를 새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나라를 세우는데 주요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그런 그 공적의 혜택을 누리면서 여전히 미국에서 되게 막강한 그 종교적인 그 힘을 발휘하는 종교가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이 세 가지 종교 중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 회중교회였고요. 두 번째가 장로교회였고, 그 다음에 아주 그 격차가 많이 난 그 상태로 침례교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기간 동안에 침례교회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성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제1차 대각성 운동 때문입니다. 제1차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을 때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제 부흥사였고, 그 부흥사의 영향으로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그 진보적 교수와 신학자들이 부흥운동을 반대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교회가 대체적으로 회중교회였는데, 이 회중교회 안에서 부흥사파와 부흥사 반대파로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갈등 관계 속에서 부흥사파 중에 부흥운동을 지지하는 그룹들 중에 상당수가 뛰쳐나와서 침례교회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자기네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다 일어났더니 옆 교회, 제일 큰 교회에 다니던, 우리로 말하면 사랑의 교회 옆에 있던 백향나무 교회로, 사랑의 교회 분교로 신자들이 대거 옮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자고 일어났다가 로또가 터진 게 침례교회였어요. 이제 같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유하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칼빈주의자, 거기다가 이제 회중제도, 정치제도를 이런 장로교회가 아니라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지지했던 회중제도 시스템을 침례교회하고 회중교회가 같이 갖고 있었어요. 차이가 뭐였느냐? 유아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차에서는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신자들 세례를 주장했고, 그다음에 회중교회는 유아 세례를 지지했었어요. 이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런 차이보다 부흥운동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교회의 독자적인 치리권을 주장했던 그런 그 회중교회가 부흥회 때문에 억압을 받고 뛰쳐나갔을 때 제일 가기가 쉬웠던, 가장 자기랑 가까웠던 교회가 어디였느냐? 그게 이제 침례교였던 거죠. 그래서 침례교는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여파로 어부지리로 그 신자들을 많이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중교회가 제일 커졌고, 그래서 전쟁이 끝난 1800년 정도가 됐을 때 이 세 그룹에서 원래 회중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였는데 침례교회가 가장 큰 교회로 이제 우뚝 올라오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와중에 회중교회는 역으로 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몰락한 이야기를 잠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중교회는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회중교회는 가장 공부를 많이 한 목사들과 평신도들을 가진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이 전쟁 전까지 식민지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교회를 갖고 있었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회중교회가 이 독립전쟁이 벌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교단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까처럼 그 첫 번째 문제가 생긴 거는 뭐였냐면 이 부흥운동, 대각성 운동이 터졌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흥운동을 지지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그것이 갈등이 격화가 되면서 부흥운동을 지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회중교회를 떠나서 침례교회로 빠져나가 버린 거죠. 이래서 1차적으로 부흥운동 때문에 교단 갈등이 벌어졌고 그중에 상당수가 침례교로 이탈해 버리면서 신자들을 상당히 잃어버리게 됐죠. 이게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는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거는 이제 뭐 부흥운동을 지지하느냐 문제와는 좀 더 다른 문제인데요. 이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나왔던 이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되게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신론으로 이제 경도되는 경향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점점 좀 더 진보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지해 왔던 칼빈주의의 그 예정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든가 이런 주장들을 점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칼빈주의를 공식적으로 포기는 하지 않지만 그들의 신학적인 내용은 점점 칼빈의 내용을 엄격한 칼빈주의에서 좀 더 순화된 칼빈주의로 바꿔가게 된 거죠. 겉은 칼빈주의이지만 속 알맹이는 점점 알미니안주의에 가까운 형태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일 대학을 졸업했던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의 친구들, 그다음에 제자들은 이런 하버드 대학 그룹들에 대한 이런 트렌드가 칼빈주의를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맹렬히 그들을 비난하면서 오히려 더 칼빈보다 더 칼빈다워지는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하는 반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갈등들이 신학적으로 싸움을 하게 되면서 이 뉴잉글랜드 지역의 회중교회가 신학적으로 양분화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이 하버드 대학교가 계속 점점 진보적이 되고 그 교회가 거기 출신 목사들이 전부 다 자유주의적인 그 당시의 의미의 자유주의입니다. 이때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 칼빈주의에 대해서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한 사람들이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금 더 존중하게 되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룹들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안티로 새로운 신학대학을 세우게 되죠. 그게 이제 엔도버 Theological Seminary, 엔도버 신학교죠. 지금은 엔도버 뉴튼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데 1808년에 이 정통파들, 에드워즈의 후예들이 따로 모여서 칼빈 정통주의를 교육하기 위한 신학교육기관으로 엔도버 신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갈라서게 된 거죠. 서로 같은 동네에 있지만은 같이 얼굴 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1815년 어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 하버드 대학 출신의 이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졌던, 진보적 성향을 가졌던 이 뉴잉글랜드 회중교회 목사들이나 신자들 중에 상당수가 유니테리안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연적인 결과죠. 칼뱅으로 출발했지만 칼뱅의 그 예정론이라든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 부정적인 입장들이 점점 껄끄러워지던 사람들로서는 그 논리를 쭉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칼빈이 제한된 구원을 주장하는데 노노노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야지라고 주장하는 것. 그다음에 심지어는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전통적 해석조차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진보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유니테리안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공회가 한쪽에서는 감리교로 탈퇴하고 한쪽은 영국으로 캐나다로 도망가 버리면서 교세가 축소가 됐던 것처럼 여기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었던 회중교회도 일군의 사람들이 침례교회로 탈출해버리고 또 일군의 사람들은 유니테리안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서 또 교회세가 확 줄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그나마 그래도 교세를 지키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각 주의 종교,
주의 종교라고 말하는 주의 공식 종교라고 일종의 국교 시스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거 뉴잉글랜드는 전부 다 회중교의 텃밭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커네티컷이라든가 뉴햄셔라든가 매사추세츠 이런 주들이 전부 다 공식 종교가 회중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남북 전쟁이 미국의 독립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재헌헌법을 만들면서 국가와 교회의 분리, 정치와 종교의 분리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헌법에다 집어넣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정치와 종교가 국가와 교회가 분리돼야 된다. 그리고 그 종교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시대 정신이 되면서 각 주 13개 주가 차례차례 자신들만의 공식 종교들을 폐지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남쪽은 전부 다 성공회였는데 성공회는 전쟁 끝나고 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해체가 됐기 때문에요. 거기에 공식 종교가 될 수는 없었죠. 아까처럼 미국 기독교 성공회가 만들어졌지만 그건 아주 마이너리티로 다시 재출발했기 때문에 그 종교가 그 주의 스테이트 릴리전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이런 시스템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북부는 여전히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그룹들이고 그 사람들이 장로교인들이고 회중교인들이었는데 장로교는 아직 교세가 작았고 거의 전체가 이제 오랫동안 회중교회가 이런 뉴잉글랜드 지역의 스테이트 릴리전으로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스테이트 릴리전 없애야 돼 이런 이제 그 세대의 요구가 거세게 밀려왔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간에 여기서 저항을 하면서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버텼지만 그게 이제 이미 대세가 그게 기울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제일 먼저 1818년에 커네티컷이 스테이트 릴리전의 자격을 포기하게 되고 그때 그 스테이트 릴리전은 뭐냐 회중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회중교회가 국가의 정부의 엄청난 특혜를 누렸는데 이 특혜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안에서부터 신자들이 탈출하고 그다음에 신학적으로 분열돼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피곤도가 막 쌓이고던 시절에 그래도 이거를 붙잡던 건 국가의 서포트, 보조금 때문이었는데 이 줄까지 딱 끊어지게 되니까 더 이상 이 무너지는 교회를 붙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커네티컷은 1818년, 뉴햄프셔는 그 다음에 19년, 매사추세츠는 33년에 스테이트 릴리전 제도를 없애버리게 되면서 회중교회에 대한 그 주의 일방적 지지, 일방적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회중교회는 그 전쟁 전까지 그렇게 막강한 세력을 누렸고 오히려 이렇게 이제 독립운동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더 앞날이 창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판을 딱 끌고 나보니 안에선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제도적으로의 그 보호장치가 해체가 되면서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서부 개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서부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동부 지역에 있었던 회중교회가 텅텅 비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중교회는 상당히 기존에 누리던 특혜를 잃어버리고 교세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급감을 하면서 그 안에 그동안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그 1등 자리에 있었잖아요. 정부가 빵빵하게 밀어주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회중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일종의 매너리즘의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는데 이런 존재론적 위기가 닥치자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까 성공회가 다 떠나고 나서 자생하기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면서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회중교회도 특혜는 다 없어졌지만 이 위기의식을 아주 막중하게 받아들였던 남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옛날의 명성을 되살리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시대적인 어떤 그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대단히 창조적이고 실험적이고 용감하게 노력을 하게 되면서 비록 예전의 영광은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됐지만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었으나 그 안에서 회중교회도 다시 그 바이탈리티, 이 생동감을 다시 살려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이제 또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 또 앞에 또 나중에 또 우리가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